새백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휴, 날이 추운데도 많이 오셨네요. 내일은 더 추워진다는데 감기들 조심하세요. 교수님 너무 다정하신 거 아니에요? 자, 최근 한 달 이상 이 김진태 사태 얘기해 오셨는데 오늘은 주제가 이 비상사태 원인이 뭐냐? 예. 비상사태라는 말은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요. 이게 지금 기재부 보도자료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10월 23일자 보도자료고, 그렇죠. 예, 오른쪽은 11월 거고. 28일자니까 엊그저께. 두 번째 했어요. 10월 23일이 일요일. 일요일 날 갑자기 기재부 장관하고 한국은행 총재랑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경제수석들이 모여가지고 50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의 유동성을 투입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었죠. 이 모임의 성격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라고 이렇게 했어요. 거시경제하고 금융이 지금 비상 상황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9월 28일 날 김진태 지사가 폭탄을 투하하고 난 이후에 자금 시장은 실종되다시피 돼버립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 어음을 발행한다든가 장기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게 발행이 안 되는 거죠. 채권을 안 사는 거지. 예. 그러다가 10월 21일 날 금요일 날에는 외국인들까지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대규모 선물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둔촌 재건축 유공아파트 관련해서는 PF 대출 차환에 실패했다는 게 이렇게 나오고 막 이제 급박하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죠. 자금 시장이 안 돌아가니까는 시장이라는 것은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거래를 매개시켜주는 것이 금리잖아요. 이 거래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러니까는 자금을 배분을 해준 거예요.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사가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김진태 사태 때문에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그 채권을 안 산다는 거지. 회사가 발행한 채권들을.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실패했어. 위기가 막 와. 그랬더니 정부가 회사 채권들을 요렇게 사주겠다. 그런 발표를 한 게 1차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용위기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부터 정부가 자금을 배분을 한 거예요. 시장이 잘 작동한다면 정부가 배분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작동이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국채은행이랑 은행들 등 떠밀어가지고 니네들이 사줘라. 은행들한테는 한국은행이 좀 이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요. 그러고 나서 금리도 통제를 하잖아요. 금리라는 건 가격이에요. 근데 금리를 정부가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수신금리 올리지 마라. 이건 결국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하는 네. 데는 기업이 스스로 채권으로 자금 조달을 못하니까 니네가 빌려줘라. 그러면 빌려줄 은행도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은행이 돈을 끌어오는 방법은 예금을 예치를 많이 받으면 되지. 그러려면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면 되잖아. 최근에 이자 올린다고 하는 은행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1금융권이 이자를 올리니까 제2금융권이 영업이 안 돼. 이 제2금융권의 위기가 와.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리지 마라. 라고 금리를 조절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신용위기 상태가 이때부터 진입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월 31일 날 소위 흥국생명 사태가 터졌죠. 잠깐만 네. 기억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경제를 잠깐 생각하고 곧 잊어버려요. 한국에서는 조달이 안 되니까 신용도가 높은 공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조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흥국생명이 해외에서 신용도를 다시 한번 떨어뜨린 거예요. 소위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가 터졌지요. 콜옵션 사태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를 보시면 됩니다. 예. 흥국생명 사태도 정부가 막을 수 있었는데 막기는커녕 괜찮다고. 제가 그래서 그걸 흥국생명 사태라고 안 하고 흥국생명 플러스 금감원 사태라고 해요. 왜냐하면 금감원이 그거를 수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그 당시에 흥국생명의 결정을 지지한다. 이런 소리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거 한국 금융기관이 돈을 제때 지불할 능력이 없네? 다시 한번 신용이 떨어진 거지. 그러자 큰일 났다 싶어서 또 흥국생명한테 돈 빌려줘서 그걸 갚게 했어.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할 일을 계속 지금 금융당국이 뒷북을 치며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2차 이제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가 열린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됐으면은 또 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더 많은 증권회사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니네들이 자금을 좀 내놔라 하니까 증권회사들도 나도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럼 지원해 줄게. 한국은행은 원래 시중은행만을 상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증권사까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또 한 가지는 PF 대출 사업이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미분양도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미분양되게 되면 PF 대출 사업이 부실화되는 거잖아요. 프로젝트 근데- 파이낸싱이에요, PF는. 아파트 건설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돈 벌 수 있어. 라고 미리 돈을 빌린 건데, 분양이 안 되면 갚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PF 대출을 했던 건설사들이 지금 매우 곤란한 처지다. 그래서 보증 규모를 굉장히 증가시켰어요, 많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를 시인한 거죠. 제가金融위기를 얘기를 하고 2008년 리먼브러스 상황의 초기 모습처럼 이렇게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는 반대 진영에서는 위기 조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1년에 2번 서베이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 포함까지 해가지고 조사했는데 1년 내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답을 한 전문가들이 한 58.3% 거의 이제 60%나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문재인 정부가 연초에 이걸 경고를 했어요. 이게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이렇게 온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2월 14일 날 금감원이 3가지 주요한 사안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취약처지들이 굉장히 부실화될 수가 있다. 부동산 가격들 떨어지고 주가라든가 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취약차주라는 건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대표적인 게 이제 영끌 약한 2030 세대 사람들. 같은 이런 세대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내외 자금 조달 여건이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관리를 해야 된다.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인수위 기간이 2달 동안 있었잖아요. 전 정부로부터 이제 업무를 인수를 하면서 다 설명을 듣거든요.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전혀 안 한 거예요. 탁현민 이야기로는 청와대 인수를 받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거든. 인수인계를 자기들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단 한 사람도 인수인계 받으러 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정부가 굉장히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아예 그냥 외면을 해버린 거예요. 외면을 해버리니까는 위기를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이제 진입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윤석열이 취임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예? 똑같은 문장 3번씩 말하는 거 그만 좀 해주세요. 7월 1일이나 금감원장이 이제 PF 대출 점검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5월 달부터 수출도 위기에 빠지죠. 우리의 효자 노릇을 했던 대중국 무역 흑자도 적자로 전락하면서 수출의 위기가 오고 그랬었습니다. 들어서라면서 중국 계속 때리니까 그리고 이거 화물연대가 그 당시 파업을 했었습니다. 했죠.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봐가지고 종료를 한 거예요. 안전운임제, 무리한 운전, 이런 과속운전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안전운임제를 도입을 했던 거거든요. 2020년에요. 근데 처음 도입하는 거니까 한시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했어요. 3년이니까 올해 말이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물연대에서는 이거 계속 해달라고 품목도 확대해달라. 정부가 이걸 약속을 했어요. 이거 또 하나는 뭐냐면 한전체 발행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켜지면서 한전은 적자가 생기죠. 석유 수입해다 전기를 만드는 입장 속에서는. 그래서 한전이 6월 달부터 한전체를 발행합니다. 영업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한전체 발행이 급증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돈들이 회사채보다 한전체를 더 선호할 게 아닙니까? 정부 신용도 하고 거의 같은 그 등급이니까요. 그러니까 회사채가 어려움을 갖게 되죠. 회사채 발행이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5월 25일부터 순 발행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요. 회사채가 안 팔린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게 5월 25일부터 나타나요. 윤석열 취임 직후부터네. 예. 5월 25일부터. 근데 이 기재부가 방치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적자 키운 거를 원전에다가 탓돌리기도 하고 막 문재인 정부 공격하면서 막 그랬었잖아요. 한전이 적자가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었는데 예. 그 적자 상황을 문재인 원전 탓으로 돌리고 공기업이 부실해지면 민영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이걸 계속 방지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전체가 잠깐만 공기업이니까. 교수님 이런 말이잖아요. 윤석열 정부 취임하자마자 한전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회사채 채권 시장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미. 그런데 아무 조치도 안 해서 지금의 위기를 조장한 꼴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문재인 탓하고 탈원전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려고. 또 하나는 이러다가 한전이 부실해지면 한전 민영화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의 위기의 토대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쌓아온 것이다. 예. 이미 정부 출범한 5월 말경에 교수님 제가 말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맞으니까 넘어가지는 거야. 그 다음 두 아. 페이지에 시간 다 썼어. 나머지 몇 페이지 여기가 남았어. 하고 하다가 많이 남았네.
하다가 이제 김지태가 폭탄을 투하한 거죠. 근데 김지태 폭탄이 강원도 PF 대출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회사채 시장이 이미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김진태 폭탄, 예, 회사채가 아예 팔리지 않을 폭탄을 팡 터뜨려 버렸는데 그때 정부는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아니하였다. 문재인 정부라면 한전차가 이렇게 못 나오게 재정을 투입해서 손실을 막아주는 했을 거라. 근데 이 상태 속에서 김지태 폭탄이 투하가 된 거죠. 투하되니까 자금 시장이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죠. 이 상황. 거기서 해외 조달은 흥국생명 폭탄이 터지면 이 상황 속에서 화물연대도 그냥 쫙 방치한 거잖아요. 6월 달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계속 정부에다가 합의했으니까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를 요구했어요. 예. 협상하자고.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럼 연말 되면 종료가 되니까 그렇지. 이게 안전운임제가 그러니까 이제 초조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차피 12월 말이면 종료되니까 입지를 좁게 만들고 최대한 안 들어주려고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수출이 굉장히 위기잖아요. 7개월째 지금 계속 적자. 그래서 수출만 살 길이다. 막 그렇게 떠들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 화물연대가 수출 물류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레미콘 시멘트 이거도 화물연대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PF 대출이 지금 굉장히 살얼음 판을 걷는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키운 거란 말이에요. 교수님 말씀에 오늘의 핵심이 이거네요. 시간이 다 지났어 이제. 예. 그러니까 나머지 5페이지는 다음 주에 되겠어. 예견된 위기였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다 보고서도 남겼는데 예견된 위험을 해결하기는커녕 계속 위기를 거꾸로 조장해 왔다. 그렇죠. 핵심 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이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일을 안 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자기가 무엇을 안 했는지를 알잖아요. 얼마나 세상 편해. 저도 6개월 쫙 이렇게 관찰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100% 모릅니다. 99%가 아니라 100% 모르고 아는데 페이지만 몇 개 넘겨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요걸로 아니, 마무리하세요. 이거 봐보세요. 아니, 요거랑 다음 거만 얘기할게요. 회사채하고 CP라는 게 기업 어음이에요.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순 발행액을 보면 다 마이너스 행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를 2차례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금시장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결국 돈 찍어가지고 회사채 CP를 해결 안 되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유통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늪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은행이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고를 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러니까는 채권을 많이 발행했었어요. 2020년, 21년 동안에요. 지난 주말까지 발행된 은행채가 얼마냐면 한 77조 원입니다. 3년 동안에 77조 원 정도가 발행된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에 도래하는 은행채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130조예요. 그러니까 은행도 결국 지원할 여력이 내년 들어가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은 건 누구겠습니까? 한국은행이지 뭐. 그럼 한국은행이 원래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예.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을 수거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찍어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한국은행은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경제 상황은 돈을 찍어서 풀 수가 없는데 찍어서 공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대외적인 신뢰가 폭락하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형편이 가장 악수밖에 안 남은 정도로 몰리고 있다. 그렇죠. 아니 이거 은행채를 봐보시라고. 은행이 3년 동안 발행한 게 77조야. 우리가 이것만 보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까지는 은행을 구원투수 역할로 등 떠밀었는데 은행도 은행도 그럴 여건이 못 된다 이거예요. 내년부터. 못 된다. 그래서 은행에 있는 정상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를. 그럼 내년 상반기에 진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죠. 중소건설회사들이 지금 파산을 시작하고 있죠. 중소기업 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이걸 막으려고 사채금리 30%짜리까지 막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다. 중소건설사부터 도산이 속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한국 경제 대단히 큰 위기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